다양한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도 보면 일단 이 환자들의 몸에는 효소가 고갈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면역질환이라고 하는 암이나 또는 다양한 자가면역질환, 아토피나 르마티스 관절염, 베체트, 루푸스 이런 다양한 자가면역질환 환자들도 보면 일단 이 환자들의 몸에는 효소가 고갈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제가 암 환자 상담을 해보면 일단 소화가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 일단 기력도 많이 없으시고 신진대사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면역질환 하면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면역세포입니다. 면역질환은 일단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그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면역의 균형이 깨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면역세포 하면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백혈구입니다. 백혈구라고 하면 너무 다양한 여러 종의 세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효소와 직접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세포가 바로 NK세포와 대식세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NK세포와 대식세포는 우리 몸에 불필요한 이물질, 병원균들, 그리고 노화된 세포, 암세포들에 대해서 제거하는 역할을 직접적으로 합니다. 제거할 때 사용하는 무기가 있어요. 일단 병원균에 세포벽을 녹이고 또 세포벽을 속으로 뚫고 들어가서 산산조각내는 이런 일을 합니다. 바로 그 역할하는 무기들이 그랜자임, 퍼포린, 또 면역 신호들을 보내는 사이토카인, 인터류킨 여러 다양한 물질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역시 효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백혈구를 봤을 때도 미국 국립보건원의 윌 스타터 이 박사에 의하면 백혈구가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고 백혈구 주변에 상당히 많은 이 소화효소인 아밀라제, 프로테아제, 리파제가 같이 묻어가지고 작용하고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심한 사람들은 이제 백혈구 수치가 이렇게 변동이 오잖아요. 염증이 심한 사람들의 혈액을 봤을 때 정상인보다도 아밀라제 농도도 상당히 낮고 또 리파제 농도도 상당히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혈관에 지방이 많이 끼어 있는 상태, 고지혈증 상태에서도 보면 지방 분해가 일단 잘 안 되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백혈구가 지나다니면서 그 리파제를 가지고 혈관에 있는 지방을 분해하기도 하면서 우리 몸이 어쨌든 최대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는 백혈구의 작용을 도와서 항균 효과, 항염 효과, 항암 효과가 모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항체를 만들어내는 그 능력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많이 이제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역시 새로운 항체를 만들어내는 힘도 효소가 결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항체라는 것은 T세포의 자극을 받아서 B세포라는 백혈구 중에 림프구가 만들어내는데요. 얘네들도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고 생산하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러한 백혈구들의 면역 작용, 면역 대사 작용들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 에너지를 바로 효소들이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백혈구 자체가 잘 생성이 되지 않거나 또는 몸 전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거나 또 여러 염증이 심한 상태에 있거나 그러면 새로운 항체를 만들어낼 수 힘이 없는 거죠. 효소 중에 잠재 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항체를 만들어내는 힘이 원료가 없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과 효소는 너무나 직접적으로 바로 상관관계가 있고 효소가 충분할 때 면역력도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효소가 부족하면 면역력도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 환자들 상담을 하거나 여러 이제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을 저는 대할 때 효소가 풍부한 식사를 잘하게 하고 소화가 잘 되는 단순한 식사를 하도록 돕습니다. 또 실제 효소가 부족할 경우에는 백혈구 작용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효소 자체가 아밀라제든 프로테아제든 이런 효소 자체가 충분한 효소 제품도 같이 먹어서 몸에 효소의 수치를 굉장히 많이 이제 올려주게 합니다. 그러면 일단 몸이 굉장히 소화도 잘 되고 가벼워지고 점점 몸에 이제 체력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산소 공급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산소를 그냥 무턱대고 신경 안 쓰고 살기가 쉬운데요.
충분한 산소 공급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공기가 정말 좋은 곳에서 피톤치드가 있는 곳에서 자연이 좀 어우러진 곳에서 산소 호흡을 하면 좋습니다. 보통 때라 할지라도 복식호흡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온몸의 말초까지도 산소 공급이 잘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숨을 쉬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흉식호흡입니다. 흉강 위쪽으로, 복강 위쪽으로 이루어지는 흉식호흡이고요. 그 복강 아래쪽으로 배가 불룩하게 나왔다가 배를 쏙 다시 수축시키는 그 복식호흡을 할 때 더 많은 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암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무산소호흡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신다면 산소 공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될 겁니다. 충분한 산소 공급하는 습관, 복식호흡이나 자연경관이 좋은 곳에서 숨을 쉬는 것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식물성 식단입니다. 과일류 500g, 채소류, 채소는 너무 지나치게 가스가 차지 않는 양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g 정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300g, 400g일 수도 있는데요. 채소류 정도 드시고 콩류, 견과류는 한 50g 정도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것은 단백질, 우리 몸에 필요한 채소죽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원료도 되고요. 또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 좋은 지방의 원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과일, 채소류, 콩류, 견과류를 일정량을 꼭 챙겨서 드실 때 우리 몸에 필요한 세포의 영양과 또 면역 반응, 항염, 항암 반응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체온입니다. 암세포는 낮은 체온에서 더 잘 생긴다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의외로 체온이 낮은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연구소에 오시면 이렇게 손 체온을 꼭 체크를 해보는데 손발이 너무 차가운 분들이 좀 많으세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체온을 좀 올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액순환 잘 되게 하는 것 또 같이 너무 중요합니다. 또 노폐물이 많이 잘 쌓이지 않도록 림프 순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는 운동도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또 심폐 기능도 좋아지고 혈액순환, 림프순환을 위해서 운동이 중요합니다. 또 어싱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이제 좀 날씨가 추우면 어싱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맨발 걷기 힘들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집에서 식사하시고 저는 제자리 걷기라도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몸이 움직여야 체온도 올라가게 되니까요. 꼭 체온 상승을 위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도 같이 해주시면서 몸이 꼭 차가운 분들이라면 생강과 계피를 사용한 열 유발 물질을 꼭 같이 차를 드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생강, 계피차 같이 드셔도 좋으니까요. 체온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한 건데요. 바로 자율신경계 균형입니다. 제가 정말 많은 암 환자분들의 경우 정말 열심히 사는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산다라는 것은 교감신경의 작용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히 교감신경이 좀 항진이 됩니다. 콜티졸 호르몬도 좀 나와서 우리 몸을 좀 긴장하게 만들고 혈당, 혈압을 살짝 올리고 또 근육도 수축시킵니다. 그거는 일하기 위한 모드로 바꿔주는 거예요. 학생들도 공부하려고 하는데 몸이 너무 나른하면 공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일하는 시간 동안은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이게 저녁 집에 와서도 야근을 한다거나 집에 와서도 계속 몸이 긴장이 풀리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집에 와서도 또 스트레스가 있고 또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또 갈등과 고통이 계속 있는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몸은 계속 수축되어 있습니다. 근육은 수축되어 있고 또 면역세포 중에서도 교감신경의 지배를 받는 과립구가 굉장히 증가한 상태에서 몸은 암세포가 잘 생기는 쪽으로 면역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반드시 교감신경이 항진된 낮 시간 동안을 보냈다면 저녁 시간대는 반드시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시간으로 이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저녁에 오시면 일단 다 모든 걸 잊으시고 집에 오시면 낮 동안에 일했던 것도 다 잊고 사업 조금 잘 안 되는 것도 다 잊고 몸을 완전하게 이완시켜주는 릴렉스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반신욕이나 족욕도 몸이 이완이 되잖아요.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고 발 마사지 같은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어떤 마음 심리적으로는 많이 웃는 거.
또 좋은 걸 많이 생각하는 것, 기뻤던 일 생각한 것, 또 내가 잘한 거 생각하는 것, 또 감사한 거 생각하는 것. 뭐 감사를 치료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뭐 감사일기 쓰거나 저는 감사합니다 100번 말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마음을 또 긍정의 에너지로 채우는 방법들, 이게 다 부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 보통 어떤 세미나나 컨퍼런스에서 병원에서 주최할 때도 반드시 웃음 치료를 넣습니다. 웃으면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라도 웃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맞습니다. 억지로라도 웃어야 돼요. 그럼 우리 뇌는 억지로 우는 것도 우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좋은 호르몬을 막 만들어냅니다. 이게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인체의 또 면역의 균형이 바로잡아지면서 이제 암세포가 점점 줄어드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꼭 자율신경계의 균형. 요즘은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심리적, 정신적으로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자율신경계 균형이 깨진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음식은 해도 마음 바꾸기는 어렵다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목숨 걸고 음식만큼 마음 바꾸는 것 같이 반드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좋은 산소 공급, 충분한 산소 공급, 식물성 식단, 과일, 채소, 콩, 견과류 식단, 체온 유지, 운동과 또 뭐 체온을 올리는 따뜻한 차, 네 번째로 자율신경계 균형. 이렇게 해서 암이 찾아오지 않는 몸, 잠깐 왔다가도 암이 떠나가는 몸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암이 찾아올 수 없는 몸은 신진대사가 원활하고 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게 살면 사실 암이 찾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바보는 암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바보처럼 약간 그냥 헤헤하고 그냥 하하하고 항상 그냥 웃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이런 라이프 스타일과 좀 성격들이 암이 좀 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또 몸으로는 제가 늘 산소 호흡 말씀드렸잖아요. 또 미토콘드리아 건강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산소 대사를 잘 하고 또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한 세포 기능을 좋게 만드는 것. 이 세포들은 신진대사를 결국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음식으로는 과일, 채소류, 콩류, 견과류를 필수 식품으로 일단 먼저 드시고 나머지 음식들은 조금 자유롭게 드시더라도 즐겁게 긍정적으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세계보건기구가 적색육을 발암 물질로 정하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가끔 한 번씩 고기를 즐겁게 먹는 것도 내가 기분이 너무 좋고 행복하다. 그럼 행복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행복하게 가끔씩 그런 음식을 즐기시면 저는 더 좋을 수 있다고 봅니다. 대신 매일 가공식품 먹는 것, 또 매일 뭐 술을 마신다거나 흡연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좀 줄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세포 기능이 좀 활발하고 식물성 위주의 식단을 즐겁게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라면 암이 찾아올 수 없는 몸이 될 것 같습니다. 암 환자는 식물 영양소가 좀 풍부한 과일을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구나 좋다라고 알려진 블루베리, 베리류 과일이 좋겠죠. 안토시아닌, 보라색,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고 암의 성장을 늦춰주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딸기도 같이 베리류로 속할 텐데요. 딸기류 과일도 좋고 딸기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피세틴 이런 성분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항산화 작용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려진 퀘르세틴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사실 너무나 좋은 과일이라서 사과 하나쯤은 계속 드시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퀘르세틴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피세틴 같은 장수의 유전자를 돕는 성분도 있고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되는 우르솔산이라는 성분도 있고요. 또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펙틴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블루베리, 딸기, 사과 이 정도는 좀 구할 수 있을 때는 충분히 좀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암 환자가 먹었을 때 좋은 항암 채소로 저는 브로콜리, 그리고 양배추 또는 방울 양배추, 그리고 케일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브로콜리나 그다음에 방울 양배추,
양배추, 케일 똑같이 십자가 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십자가 채소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막고 항염작용, 항암작용하는 것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또 암 환자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소화기 암의 경우에는 점막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위암도 마찬가지로 위 점막에서 혹이 생겨난 거고, 또 소화기 암은 점막에 문제가 생긴 건데요. 소화기 점막의 특징은 빠르게 세포가 분열한다는 겁니다. 암세포와 특징이 비슷하잖아요. 이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가 잘못된 분열로 인해서 이제 암세포로 자라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점막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뭐 양배추나 브로콜리, 케일에는 점막 건강에 좋은 성분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도 있고, 또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는 성분, MMSG라는 성분도 같이 들어있잖아요. 이런 성분들이 점막도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암 환자들에게는 이 십자가 채소 꼭 잘 챙겨 드시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암 환자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좋은 기름은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럼 특히 암 환자들의 경우에는 정말 산패되지 않은 견과류, 아주 순도 높은 오일을 꼭 드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독일의 리트비라는 학자가 아마씨유가 암 환자들의 이 항염 효과, 항암 효과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연구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씨유의 강력한 항산화 효과, 오메가3, 오메가6, 9이 다 있는데요. 특히 오메가3 비중이 높아서 불포화 지방산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또 아마씨로도 드실 수 있고요. 아마씨유로도 드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좋은 또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산패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두, 잣, 아몬드, 피칸 이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산패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드셔도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땅콩버터가 되게 유행이잖아요. 땅콩은 견과류가 아닙니다. 땅콩은 땅에서 나는 뿌리 줄기 식품이에요. 그래서 음식으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들의 경우에는, 미국의 많은 의사들의 경우에는 땅콩을 다 금지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땅콩은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 오염이 굉장히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굳이 위험을 감수할 바에야 가능성이 높은 것은 배제하고 먹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꼭 반드시 산패되지 않은 호두, 아몬드, 잣, 기타 여러 견과류들 꼭 드시고, 올리브유나 들기름에 오메가3 기름 잘 활용을 하시면서 또 아마씨에 들어있는 항염 효과, 항산화 효과를 꼭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기름은 이제 발연점이 있는데요. 올리브 오일과 들기름은 사실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도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등급으로 좋은 기름을 따로 표시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열로 튀긴 것은 좋은 건 아닙니다. 저도 산패되지 않은 기름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면 채소볶음 같은 거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돼요? 라고 여쭤보세요. 그럼 먼저 채소는 좀 수분이 대부분 있잖아요. 먼저 채소를 먼저 익힌 다음에 거의 맨 마지막에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으로 두른 다음에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좀 맛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산패되지 않은 기름을, 좋은 기름을 섭취하기 위한 안전한 방법이 되겠죠. 사실 올리브 오일 자체는 좋은데 그걸 사용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대두유나 식용유로 튀긴 것보다는 낫다고 볼 수 있지만 그걸 결코 좋은 음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름들의 발연점이 낮은 것 때문에 보완해서 사용하는 이 요리 중에 하나가, 기름 중에 하나가 바로 기버터입니다. 기버터의 경우에는 우유 먹지 말라 하면서 기버터는 먹어도 되냐 하시는데,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다 제거한 겁니다. 우유에 있는 수분도 다 제거를 해서 굉장히 순수한 지방의 형태이고, 보통 목초로 만들기 때문에 비교적 항생제나 여러 위험 물질도 안전한 편입니다. 더 좋은 것은 250도라는 발연점 온도예요. 우리가 막 끓여도 250도 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름 요리를 할 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발연점 높은 기름 중에 하나가 바로 기버터입니다. 또 기버터는 인도에서 치료제로도 사용할 정도로 그냥 맛을 내기 위한 게 아니고 치료와 또 어떤 건강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버터로 볶음 요리를 좀 마음껏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